평범한 동네 문방구를 운영하는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중학교 교사 박소영. 사랑하는 남자친구 최준석과의 상견례를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지만 예비 시어머니 최은주의 입에서 나온 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이라니, 문방구나 하는 할아버지가 키웠다고 격이 떨어진다니. 하지만 최은주는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이 모욕한 그 할아버지가 누구인지를, 30년 전 자신의 집안이 어떤 빚을 졌는지를, 과연 박정호 할아버지는 어떤 방법으로 손녀를 위한 복수를 시작할까요? 새벽 6시,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골목길에 작은 불빛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소영은 눈을 비비며 할아버지가 이미 문방구 문을 열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죠. 아침 일찍부터 가게 앞을 쓸고 있던 박정호 할아버지는 소영이 나오는 소리를 듣고 돌아보셨습니다. 소영아, 일찍 일어났네. 할아버지가 아침해 줄게. 괜찮아요, 할아버지. 제가 토스트라도 만들어 먹을게요. 박정호 할아버지는 올해 75, 20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소영을 홀로 키워내신 분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강인하면서도 따뜻한 분이셨죠. 할아버지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 정리를 하고 동네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에 필요한 학용품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일과였죠. 소영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할아버지를 도왔습니다. 공책을 정리하고 연필을 다시 세우고 과자 진열도 함께 했죠. 할아버지, 이 공책들 다 팔리지도 않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준비하세요? 우리 동네 아이들이 갑자기 필요할 수도 있잖니.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집 아이들은 공짜로 주기도 하고. 박정호 할아버지의 철학은 간단했습니다. 이웃과 나누는 것이 진짜 부라고 생각하셨거든요. 실제로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가장 인심 좋은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소영이 중학교 교사가 된 지도 벌써 3년째였습니다. 국어를 가르치는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할 만큼 아이들을 사랑했죠. 할아버지 덕분에 바르게 자란 소영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소영에게 특별한 인연이 찾아온 건 지난 봄이었어요. 학교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최준석이라는 남자였습니다. 당시 소영은 학급 아이들 생일 선물을 고르느라 고민하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준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죠. 실례가 안 된다면 학생 선물 고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조카들 선물 많이 사봐서 추천 좀 해드릴까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준석은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무엇보다 소영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몇 번의 만남 후 준석은 소영의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겠다며 정중하게 문방구 문을 열고 들어섰죠. 안녕하세요, 할아버님. 소영이와 만나고 있는 최준석입니다. 박정호 할아버지는 준석을 한참 동안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죠. 그래, 우리 소영이 얘기 많이 했어. 앉아, 차라도 한잔하자. 준석은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평범한 문방구 할아버지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와 따뜻함이 남달랐거든요. 소영이가 이렇게 바른 이유를 알겠어요. 할아버님께서 정말 잘 키우셨네요. 뭘, 소영이가 원래 착한 아이야. 내가 한 건 별로 없어. 하지만 준석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소영이 얼마나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랐는지를. 준석은 그날부터 자주 문방구에 들렀습니다.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가게 일도 도왔죠. 할아버지도 준석을 점점 아들처럼 여기게 되셨습니다. 이 녀석,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우리 소영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 할아버지의 인정을 받은 준석은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소영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깊어져 갔죠. 두 사람의 사랑은 조급하지도 무리하지도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시선 아래에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뿌리를 내려가고 있었어요.
소영은 이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와 따뜻한 연인이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매일 느끼며 살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준석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저녁 산책을 하던 중이었죠. 소영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준석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습니다. 소영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한강변 산책로는 저녁 노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소영과 준석은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죠. 준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소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영아, 나랑 결혼해 줄래? 준석의 고백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에 소영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할아버님도 함께 모시고 싶어. 우리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시게 해드리고 싶거든. 정말이야? 할아버지를? 당연하지. 할아버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소영이도 없었을 테니까.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데 어떻게 따로 살 수 있겠어? 소영은 준석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세상에 할아버지까지 함께 사랑해줄 사람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께 말씀드려야겠어. 그럼 내일 정식으로 할아버님께 인사드릴게. 그리고 곧 상견례도 하자. 집으로 돌아온 소영은 할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소영의 얼굴만 봐도 무슨 일인지 알 것 같다는 표정이셨어요. 할아버지, 준석 오빠가 저한테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래? 그 녀석이 드디어 용기를 냈구나. 할아버지도 예상하고 계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할아버지도 함께 모시고 싶다고 했어요. 박정호 할아버지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20년 동안 소영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 녀석 참 착하네. 괜한 짐을 지겠다고 하는구나. 짐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준석 오빠는 진심으로 할아버지를 좋아해요. 알지, 알아. 할아버지도 그 녀석 마음 다 알고 있어. 다음 날 준석은 정말로 찾아와서 할아버지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님, 소영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할아버님도 함께 모시고 싶어요. 박정호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준석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죠. 소영이를 잘 부탁한다. 그리고 나는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늙은이 하나쯤이야. 아닙니다. 할아버님이 계셔야 우리 가정이 완성되는 거예요. 준석의 말에 할아버지는 깊이 감동하셨습니다. 이런 사위감이라면 소영이를 맡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셨거든요. 그럼 상견례 날짜를 잡아보자. 우리 부모님께도 소개해드려야지. 네, 좋습니다.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요? 준석은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을 제안했습니다. 부모님이 그런 곳을 좋아하신다고 했거든요. 소영은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런 곳이 불편하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이었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너무 격식 있는 곳이면 부담스러우실 텐데. 뭘, 괜찮다. 할아버지도 그런 곳 가봤어. 우리 소영이 상견례인데 어디든 가야지.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소영은 할아버지의 옷장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30년 된 정장 한 벌이 전부였거든요. 할아버지, 새 옷 하나 맞춰드릴까요? 아니다, 이 옷도 충분해. 깨끗하게 다려서 입으면 돼. 할아버지는 손수 정장을 다리고 구두를 닦으셨습니다. 소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계셨죠. 상견례 며칠 전부터 소영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석의 부모님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이 됐거든요. 준석은 그런 소영을 달래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분명 할아버님을 좋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정말? 혹시 문방구 한다고 무시하지는 않을까? 그럴 리 없어. 우리 부모님은 그런 분들이 아니야. 준석은 자신있게 말했지만 사실 그도 조금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최은주가 체면을 중시하는 성격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준석은 소영과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분명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드디어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소영은 할아버지와 함께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죠. 할아버지, 긴장되세요? 아니다, 괜찮어. 우리 소영이 행복해지는 일인데 뭐가 긴장돼? 할아버지의 담담한 모습에 소영은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역시 할아버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하신 분이었거든요. 택시 안에서 할아버지는 소영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소영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 거야. 네, 할아버지. 소영은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강남의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소영의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평소 가보지 못한 세계 같았거든요. 할아버지는 평온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마치 이런 곳에 익숙한 것처럼 보였어요. 준석이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명품 핸드백을 든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죠. 어머니, 소영이와 할아버님이세요. 최은주는 소영과 할아버지를 차갑게 훑어보았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의 낡은 정장을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박소영입니다. 소영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지만 최은주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아, 네. 앉으세요. 할아버지도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영이 할아버지 박정호입니다. 최은주는 할아버지께는 고개도 제대로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 무례함을 준석도 느꼈는지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어요. 자, 그럼 음식 주문할까요? 식사가 시작되자 최은주는 본격적으로 소영을 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 씨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럼 쭉 할아버님이 키우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럼 부모 없는 자식인지는 몰랐는데. 최은주의 말에 식탁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소영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어머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준석이 당황해서 말렸지만 최은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잘못이야? 그리고 할아버님은 뭘 하시는 분이세요? 문방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방구요? 아, 그러시구나. 최은주의 표정에서 노골적인 실망감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소영과 할아버지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 했어요. 그럼 우리 준석이가 격이 너무 떨어지겠네요. 문방구나 하는 할아버지가 키운 부모 없는 자식이라니. 할아버지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차가운 분노가 할아버지의 눈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했지만 최은주는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너무한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을 말한 건데. 그리고 혼수는 뭘로 해올 건데요? 문방구 수입으로. 준석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니를 말리고 싶었지만 평생 어머니 앞에서 한 번도 대든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그런 말씀 좀.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아니야? 최은주는 계속해서 소영과 할아버지를 모욕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인지 과시하려는 듯 했어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일어나셨죠. 소영아, 일어나자.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는 말들이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위험은 식당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최은주가 당황해서 물었지만 할아버지는 돌아보지도 않으셨어요. 준석이 다급하게 쫓아왔습니다. 할아버님, 소영아, 잠깐만요. 어머니가 좀 그러셨는데. 준석아, 내 어머니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구나. 할아버지의 차가운 말에 준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어머니가 너무 심했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께 잘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할아버지와 소영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둘 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야 소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 때문에 그런 모욕을 당하셔서. 아니다, 소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할아버지는 소영을 달래주셨지만 그분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무언가 다른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30년 만에 오래된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금고를 열어보셨죠. 그 안에는 박정호 할아버지의 진짜 과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심지어 소영도 모르는 비밀이 말이에요. 상견례 다음 날 준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영은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소영아,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어머니가 너무 하셨어. 준석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지만 소영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알아. 내가 어머니께 잘 말씀드릴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오해요? 오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소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제 들었던 그 모욕적인 말들이 단순한 오해였다는 뜻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원래 말을 좀 직설적으로 하시는 편이라서. 변명만 늘어놓는 준석에게 소영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준석 오빠는 어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리가. 당연히 잘못됐지. 그럼 왜 그 자리에서 막지 않았어요? 왜 할아버지가 모욕당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준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대들 용기가 없었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소영아, 제발 이해해줘. 어머니를 상대하는 게 쉽지 않아서. 이해요? 제가 뭘 이해해야 하는데요? 소영의 마음속에서 준석에 대한 마지막 믿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자신과 할아버지를 지키고 싶다면 그 자리에서 어머니에게라도 맞섰어야 했는데. 준석은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시간을 좀 달라고 할게. 어머니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야. 시간이 필요한 건 쟤예요. 생각할 시간이요. 소영은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소영아, 사람의 본 모습은 어려운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준석은 정작 중요한 순간에 소영과 할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며칠 후 준석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온 모습이 오히려 더 초라해 보였어요. 소영아, 할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정호 할아버지는 준석을 차갑게 바라보셨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준석아, 너는 내 손녀가 모욕당하는 걸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구나. 할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잘 설득해 볼게요. 설득이라니. 내 어머니는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무슨 설득이 필요하겠냐? 준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소영도 준석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실망스러운 마음이 더 컸어요. 준석 오빠, 어머니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어머니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할아버지를 존중하고 저를 인정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뭐예요? 우리가 계속 참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소영의 질문에 준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가 바라는 것도 그거였거든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소영은 소영대로 적당히 타협해서 살아가는 것. 하지만 소영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를 모욕한 사람과 가족이 될 수는 없었어요. 준석 오빠, 저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소영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생각해봤어요. 소영은 약혼 반지를 빼서 준석에게 내밀었습니다.
한때는 행복의 상징이었던 그 반지가 이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거든요. 받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준석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서 있다가 힘없이 돌아갔어요. 소영은 준석이 사라진 뒤에야 눈물을 쏟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도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할아버지가 받으신 상처였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소영아. 오히려 잘 된 일이야.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소영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새겨졌다는 것을. 그날 밤부터 할아버지는 자주 서재에 들어가셨습니다. 30년 동안 열지 않았던 오래된 서류들을 뒤적이시는 모습을 소영은 여러 번 목격했어요. 할아버지, 뭘 찾으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하지만 소영은 직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뭔가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는 것을. 일주일 후 소영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교무실로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바로 최은주였습니다. 선생님들이 점심시간에 모여 앉아 있던 교무실에 갑자기 나타난 최은주. 그녀는 마치 자신의 집처럼 당당하게 들어와서 소영을 찾았습니다. 박소영 선생님 계신가요? 소영은 최은주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왜 여기까지 찾아온 걸까요? 저예요. 무슨 일이세요? 아, 우리 며느리가 될 뻔했던 분이네요.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최은주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크게 울렸습니다. 주변 선생님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죠. 따로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소영이 냉정하게 대답했지만 최은주는 오히려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죠. 어차피 숨길 일도 아니고. 최은주는 주변 선생님들을 의식한 듯 더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 우리 박소영 선생님 집안 사정 아세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문방구하는 할아버지가 키우셨대요. 갑작스러운 폭로에 교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런데 혼수는 뭘로 준비하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문방구 수입이 얼마나 될까요? 최은주의 악의적인 질문에 소영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계획적인 공격이었어요. 선생님 월급도 그리 많지 않을 텐데 집에 빚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미리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동료 교사들의 시선이 소영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도 있었지만 호기심 어린 눈빛들도 섞여 있었어요. 어머님, 지금 뭘 하시는 건가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최은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뭘 하긴요? 우리 며느리 될 뻔한 분의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려는 거죠. 동료 선생님들도 궁금하시겠어요. 교무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몇몇 선생님들은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최은주는 더 큰 소리로 계속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네요. 문방구 할아버지가 어떻게 손녀를 대학까지 보냈을까요? 혹시 다른 수입이 있나요? 이제는 노골적으로 소영과 할아버지를 의심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마치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거라고 암시하는 듯 했어요. 그만하세요. 나가세요. 소영이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지만 최은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그럼 이만 가보죠. 선생님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최은주가 나간 후 교무실은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소영은 동료들의 시선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자리를 피했어요.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정성을 다해 키워준 자신이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다니. 그날 수업은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소영의 얼굴을 본 할아버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소영아, 무슨 일이냐? 할아버지, 오늘
준석 오빠 어머니가 학교에 왔어요. 소영이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자 할아버지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내 직장까지 와서 그런 짓을 했단 말이냐? 네. 동료 선생님들 앞에서 우리 집안 사정을 다 폭로했어요. 박정호 할아버지의 눈에서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손녀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서재에서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연락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첫 번째 전화는 옛 비서실장에게 걸었습니다. 김 실장, 나야. 박정호다. 수화기 너머로 놀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세요? 그래, 오랜만이지. 잘 지냈나? 김 실장은 30년 전 태양그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은퇴한 후에도 그룹에서 일하다가 몇 년 전에 퇴직한 상태였어요. 회장님,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찾으려고 했지만 조용히 살고 있었어. 그런데 김 실장, 부탁이 하나 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최은주라는 여자 알아? 30년 전에 우리 협력업체 대성물산 사장 딸이었던. 아, 그분이요. 기억납니다. 그런데 왜요? 그 여자가 내 손녀를 건드렸어. 이제 가만둘 수가 없겠더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30년 전 태양그룹을 이끌던 카리스마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일단 그 여자 뒷조사부터 해줘. 30년 전 일도 다시 파보고. 김 실장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한 거죠. 며칠 후, 김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자료 정리 끝났습니다.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 어떤 것들이지? 30년 전 대성물산이 우리 그룹과 납품 계약을 맺을 때 뒷거래가 있었습니다. 최은주 아버지가 담당 임원에게 상당한 뇌물을 줬어요. 역시 그랬구나. 그 자료들 아직 있나? 물론입니다. 당시 감사팀에서 정리해둔 파일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어요. 좋아. 그리고 김 실장, 강연회 하나 주선해줘. 강연회요? 성공한 기업인 초청 강연회. 재계 부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 말이야. 알겠습니다. 언제쯤으로 잡을까요? 이번 주 안으로. 그리고 최은주를 반드시 초청해줘. 초청장에는 강연자가 누군지 적지 마. 당일까지 비밀로 해둬. 김 실장은 30년 전 할아버지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분명 완벽한 계획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할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소영을 불렀습니다. 소영아, 며칠만 더 참아라. 할아버지가 모든 걸 정리해 줄 테니까. 할아버지, 뭘 하실 건데요? 너는 모르는 게 좋겠다. 그냥 할아버지를 믿어라. 소영은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예전에 본 적 없는 단호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부터 할아버지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30년 동안 봉인했던 과거를 다시 꺼내는 작업이었죠. 할아버지의 서재에서는 매일 밤 전화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0년 만에 연락하는 옛 부하들과의 통화였어요. 소영은 할아버지가 누구와 그런 진지한 대화를 나누시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감히 묻지는 못했어요. 어느 날 밤 소영이 물을 마시러 나왔을 때 할아버지께서 금고를 열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금고였어요. 할아버지, 그게 뭐예요? 아, 소영이 일어났구나. 옛날 서류들이야. 할아버지는 금고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내셨습니다. 그 중에는 태양그룹이라는 로고가 박힌 명함들이 보였어요. 소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태양그룹은 30년 전까지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였거든요.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태양그룹이라니. 박정호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망설이시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영아, 할아버지가 숨긴 이야기가 있다. 뭔 얘기요? 할아버지는 30년 전에 태양그룹 회장이었어.
소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문방구를 하시던 할아버지가 재벌 회장이었다니. 거짓말이죠?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다. 진짜야. 할아버지는 금고에서 더 많은 서류들을 꺼내셨습니다. 회장 취임장, 각종 계약서, 그리고 신문 기사들까지. 소영은 그 서류들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할아버지가 태양그룹 회장이었다는 증거들이 명확했거든요. 그럼 왜 문방구를 하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30년 전, 그룹 내에서 일족 경영 비리가 터졌어. 나는 직접 관련이 없었지만 책임을 져야 했지. 그래서 은퇴하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야. 그때 깨달았거든. 돈과 권력이 사람을 얼마나 추악하게 만드는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건데 그걸 위해 모든 걸 포기했어. 너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 소영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그럼 지금도 돈이 있으신 거예요? 회사 지분과 부동산은 아직 가지고 있어.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지. 정말 중요한 건 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소영아. 내가 모욕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할아버지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기업인의 카리스마가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김 실장에게서 자료가 도착했어. 최은주 집안의 과거 말이야. 어떤 자료요? 30년 전 최은주 아버지가 태양그룹과 거래할 때 뇌물을 준 증거들이야. 소영은 할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최은주 가족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었다니. 당시 대성물산은 우리 그룹 협력업체였어. 계약을 따내려고 담당 임원에게 거액을 줬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왜 그때 처벌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때는 내가 이미 은퇴 준비 중이었고 큰 문제로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그 여자가 먼저 선을 넘었어. 할아버지는 김 실장이 준비한 자료들을 소영에게 보여주셨습니다. 30년 전 뇌물수수 내역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런 자료들이 공개되면 최은주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거야. 특히 최은주 남편이 현재 회사에서 임원직을 맡고 있는데 즉시 해고될 거고. 소영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어요. 할아버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과하다고? 그 여자가 내게 한 짓을 생각해봐라. 내 직장까지 와서 동료들 앞에서 망신을 줬는데 그게 과하지 않다는 거냐? 할아버지의 분노는 정당했습니다. 손녀를 지키려는 할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김 실장이 강연회를 준비했어. 재계 부인들을 초청하는 자리야. 최은주도 초청할 거예요? 당연히 해야지.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정리할 거야. 할아버지는 30년 전의 냉정한 기업인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소영아, 며칠 후면 모든 게 끝날 거야. 그때까지만 참아라. 네, 할아버지. 소영은 할아버지를 믿기로 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지켜준 할아버지라면 이번에도 분명 옳은 일을 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날 밤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는 30년 만에 정장을 다시 입으시고 옛 동료들과의 회의도 자주 하셨어요. 태양그룹의 박정호 회장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의 전화가 걸려온 건 강연회 이틀 전이었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최은주도 VIP 초청장을 받았어요. 그래? 반응은 어땠나? 아주 좋아하더군요. 자신이 그런 자리에 초청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역시 허영심이 많은 여자로구나. 다른 준비는? 기자들도 섭외했습니다. 성공한 기업인 강연회라고 해서 경제지 기자들이 올 예정이에요. 박정호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김 실장, 30년 전 자료들은 모두 준비됐나? 네, 대성물산 뇌물수수건 관련 서류들 모두 정리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 리허설 한번 해보자. 다음 날 할아버지는 소영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영아, 내일 강연회에 함께 가자. 저도 가요?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있어야 완성되는 거야. 소영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최은주를 다시 만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괜찮을까요? 혹시 더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모든 걸 계산해뒀어. 박정호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30년 전 수많은 사업 협상을 성공시킨 노련한 기업인의 모습이었어요. 강연회 전날 밤 할아버지는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김 실장과의 통화에서 세부 사항들을 다시 확인했죠. 김 실장, 최은주가 앉을 자리는 2열 정중앙으로 잡았습니다. 가장 잘 보이는 곳이죠. 좋다. 그리고 내 강연 내용은 비밀로 해뒀지? 물론입니다. 당일까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자료 배포 타이밍은 강연 중간에 기자들에게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모든 계획이 완벽했습니다. 최은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될 거였어요. 그날 밤 소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거든요. 할아버지는 오히려 평온해 보이셨습니다. 이미 모든 걸 결정하신 후였으니까요. 새벽에 일어나신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으셨습니다. 30년 전에 입던 수제 정장이었는데 아직도 몸에 완벽하게 맞았어요. 소영도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할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마치 30년 전 태양그룹 회장과 비서 같은 모습이었어요. 자, 가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30년 만의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강연회장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소영아, 오늘 할아버지가 하는 말들을 잘 들어둬라. 인생에 좋은 공부가 될 거야. 네, 할아버지. 사람은 겸손해야 하지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야. 소영은 할아버지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평생 온화하게만 사셨던 할아버지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았어요. 강연회장에 도착하자 김 실장이 마중 나왔습니다. 회장님, 준비 모두 끝났습니다. 최은주도 이미 도착해서 앞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 기분은 어때 보이던가? 아주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VIP 대접받는다고 좋아하더군요. 할아버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면 그 표정이 어떻게 바뀔지 보자. 이제 30년 동안 준비된 복수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박정호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기도 했고요. 서울 시내 특급 호텔 대강당.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재계 유명 인사들의 부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최은주는 2열 정중앙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자신이 이런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부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오늘 강연자가 누군지 아세요? 글쎄요, 비밀이라고 하던데. 분명 대단한 분이겠죠. 최은주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마치 그런 대단한 사람들과 평소에도 어울려 지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무대 뒤편에서 박정호 할아버지는 강당을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30년 만에 서는 무대였지만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소영아, 긴장하지 마라.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네, 할아버지. 소영은 할아버지 옆에서 최은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곧 저 여자가 어떤 표정을 짓게 될지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공한 기업인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최은주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박수를 쳤어요. 오늘 강연자는 30년 전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였던 태양그룹을 이끌었던 분입니다. 강당이 조금씩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그룹은 전설 같은 기업이었거든요. 현재는 은퇴하여 조용히 지내고 계시지만 오늘 특별히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최은주의 표정이 호기심으로 가득해졌습니다. 태양그룹 회장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설렘이 컸어요. 태양그룹 명예회장 박정호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박정호 할아버지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30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최은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소영의 할아버지였거든요. 세상에, 저 사람이 태양그룹 회장이라고? 최은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문방구 할아버지로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재벌 회장이었다니. 박정호 할아버지는 마이크 앞에 서서 강당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최은주와 정확히 눈을 마주쳤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30년 전의 카리스마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강당의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최은주만 제외하고 말이에요. 30년 전 제가 태양그룹을 이끌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훌륭한 분들도 계셨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셨죠. 할아버지의 시선이 다시 최은주에게 향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협력업체들과의 거래였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거래하는 업체가 있는 반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곳들도 있었어요. 최은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설마 그때 이를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뭔가 불안했어요. 예를 들어 대성물산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최은주 아버지의 회사 이름을 명확히 말하는 순간 최은주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 회사 사장의 딸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네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최은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최은주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30년 전 대성물산은 우리 그룹과 거래하기 위해 담당 임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습니다.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실장이 미리 준비한 기자들도 카메라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이미 은퇴를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는 보관하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김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 실장은 즉시 기자들에게 30년 전 자료들을 배포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딸분이 제 손녀를 모욕했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이라며 우리 가족을 깎아내렸죠. 이제 최은주는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지만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진정한 성공이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겸손한 자세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이죠. 할아버지의 강연은 계속되었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품과 마음가짐이 진정한 가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강당 전체가 할아버지의 말씀에 감동하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로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손녀와 함께 보낸 소중한 나날들 말입니다. 소영은 무대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새삼 느꼈거든요. 하지만 가족을 모욕하는 것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할아버지는 최은주를 정확히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최은주 씨, 당신은 제 손녀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기 바랍니다. 최은주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뛰쳐나갔어요. 강연이 끝난 후 기자들이 할아버지를 둘러쌌습니다. 회장님, 30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평범한 할아버지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진정한 성공이었어요. 앞으로 계획은? 계속해서 손녀와 함께 평범하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니까요. 며칠 후, 최은주와 준석이 집 앞에 무릎을 꿇고 찾아왔습니다. 준석의 아버지도 함께였어요.
할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최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사과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할아버지는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시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가치가 있습니다. 몇 달 후 소영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의 강연을 본 교육청 관계자가 소개해준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할아버지는 소영의 새로운 연인을 보며 흐뭇해하셨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노력했거든요. 우리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문방구를 운영하시고 소영은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